당장 한국에 사과해라. 미국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언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을 내세워 한국을 협박하려다 된통당하고 만 것인데요. 미 의원들이 직접 한국의 방안의 일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 이유가 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헤인즈이고 바레인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실에서 야간 당직 중 커피를 마시다 말고 화면에 뜬 빨간 경보음을 보며 컵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국적 유조선 발틱스타호에서 자동 긴급 신호가 발신됐고 위치는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북쪽으로 45km 지점이었으며 신호 내용은 단순했지만 심각했어요. 미확인 고속정 6척이 접근 중이라는 텍스트가 화면에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즉시 키보드를 두드려 실시간 위성 영상을 띄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어둠 속에 거대한 선체 하나가 정지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불빛 없이 접근하는 6개의 흰 점이 보였으며 열 영상 모드로 전환하자 고속정 갑판 위에서 무장 인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어요.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어 상급 당직사관에게 연락했고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헤인즈입니다. 발틱스타호 긴급 신호 확인했고 즉시 구축함 출동 요청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상급 당직사관 목소리가 들렸고 예상보다 냉담했어요. 민간 선박이고 이란 영해 근접 구역이며 즉각 개입 불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개입 불가라니 화면 속에서는 고속정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었고 이미 500m 이내로 들어온 상태였으며 선원들이 갑판 위로 나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다시 말했습니다. 현재 거리 400m이고 무장 인원 확인됐으며 충돌 위험 임박했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짧게 대답했어요. 워싱턴 지시 대기 중이고 섣부른 움직임 금지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기하라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고 고속정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 속도라면 2분 안에 선체에 붙을 거였어요. 저는 옆 콘솔에 앉아있던 레이더 담당 병사를 보며 물었습니다. 주변 아군 함정 있습니까? 병사가 화면을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30km 밖에 미 구축함 한 척 있지만 도착까지 40분 걸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40분이라니 그때쯤이면 이미 끝나 있을 거였고 선박은 습격당하거나 납포됐을 거였어요. 그때 화면 속에서 고속정 한 척이 선체 측면에 완전히 붙는 장면이 포착됐고 열 영상에서 사람 형체 4개가 밧줄을 던지며 승선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였으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납포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고 시간이 없었으며 상부 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려 긴급 출동 요청을 직접 올리려 했지만 권한 잠금 상태였고 승인 없이는 함대 이동 불가능했으며 화면에 빨간 경고문이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 결정해야 했고 발틱스타호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발틱스타호 선장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다급했습니다. 미 해군 작전실입니다. 무장 인원 승선 시도 중이고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들고 대답했어요. 발틱스타호 상황 파악했고 지원 요청 진행 중입니다. 선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화면을 보고 있었고 고속정에서 추가 인원 3명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선원 1명이 난간을 붙잡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부 승인을 받을 시간이 없었고 발틱스타호는 지금 당장 납포되고 있었으며 제가 직접 개입해야 했어요. 저는 병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채널로 구축함 직접 연결하고 즉시 출동 요청 전달하십시오. 병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소령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를 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승인 기다릴 상황 아니고 직접 실행합니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몇 초 후 구축함과의 통신이 연결됐으며 함장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어요. 구축함 카터 함장입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 함장 발틱스타호 납포 진행 중이고 즉시 출동 요청합니다. 함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워싱턴 승인 확인됐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했고, 발틱스타호 화면에서는 무장 인원이 이미 갑판 위로 완전히 올라와 있었으며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긴급 상황이고 승인 절차 진행 중이며 즉시 출동 바랍니다. 함장이 짧게 대답했어요. 이해했고 출동 개시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구축함이 출동했지만 도착까지는 최소 30분이 걸릴 거였고 그 전에 발틱스타호가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으며 제가 거짓 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날 거였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추가 고속정 6척 포착됐고 동일 해역으로 접근 중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북쪽에서 또 다른 6개의 점들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속도가 매우 빨랐고 발틱스타호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총 12척이었고 이건 단순 습격이 아니라 조직적인 납포 작전이었으며 발틱스타호는 완전히 포위될 거였어요. 저는 즉시 상급 당직사관에게 다시 무전을 올렸습니다. 추가 고속정 6척 확인됐고 전면 납포 작전으로 판단되며 즉시 개입 필요합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불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헤인즈 소령 구축함 무단 출동 확인됐고 즉시 회항 명령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항 명령이라니 발틱스타호는 지금 당장 위험한데 구축함을 되돌리라는 거였고 선박을 포기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반박했습니다. 발틱스타호 승선 인원 이미 7명 확인됐고 회항 시 선박 손실 확실합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영해 근접 구역이고 충돌 회피가 우선이며 회항 명령 유지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충돌 회피라는 건 결국 발틱스타호를 포기한다는 뜻이었고 12척의 고속정이 선박을 완전히 장악할 때까지 지켜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레이더를 보며 구축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걸 확인했고 함장이 회항 명령을 따르고 있었으며 발틱스타호까지 거리는 28km였고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발틱스타호 갑판 위에서 무장 인원들이 선원들을 한쪽으로 몰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고 선장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장면이 열영상에 포착됐으며 납포가 완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신 분석 담당 병사가 급히 손을 들며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발틱스타호 통신 로그 분석 중 이상 신호 포착됐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콘솔로 다가갔고 화면에는 발틱스타호가 긴급 신호를 보내기 10분 전부터 수신한 암호화된 메시지 기록이 떠 있었으며 발신지는 이란이 아니었어요. 병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발신 좌표가 북동쪽 공해상이고 이란 영에 바뀝니다. 저는 그 좌표를 확인했고 발신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200km 떨어진 지점이었으며 이란 본토가 아니라 별도의 해상 지점이었고 누군가 발틱스타호에 특정 신호를 보냈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메시지 내용을 복호화하려 했지만 암호화 수준이 높았고 즉시 해독할 수 없었으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납포가 아니었고 발틱스타호는 특정 신호에 반응해 특정 경로로 유도됐으며 누군가 계획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발틱스타호 납포 전 외부 신호 수신 확인됐고 제3세력 개입 가능성 있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헤인즈 소령 추측일 뿐이고 확증 없으며 보고 보류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보고를 강행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사를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고 발틱스타호는 이미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해협 봉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병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통신 로그 전체 복사하고 암호 해독 즉시 진행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발틱스타호가 점점 멀어지는 걸 지켜봤으며 첫 번째 선박이 납포된 직후라는 사실과 이건 단순 충돌이 아니라 의도된 개전이라는 확신이 남았습니다. 저는 발틱스타호 통신 로그 암호 해독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실 뒤편에서 긴급 화상회의 신호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모니터 화면이 켜지자 워싱턴 국방부 작전실 내부가 나타났으며 장성 4명이 테이블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발틱스타호 납포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고속정 접근부터 제3세력 신호 포착까지 순서대로 설명했으며
마지막으로 의도된 개전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화면 속 장성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제3세력 개입은 확증 없는 추측이고 지금 필요한 건 즉각 보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보복이라니 아직 상황 분석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였고 제 보고는 듣지 않으려 했어요.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 승인 완료됐고 이란 핵시설 및 지휘부 타격 작전 개시하며 헤인즈 소령은 타격 좌표 검증 임무 맞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핵시설 타격이라니 이건 단순 보복이 아니라 전면전 시작을 의미했고 제가 좌표를 검증한다는 건 그 책임을 함께 진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무전기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제3세력 분석 완료 전 타격은 위험하고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장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소령 지금은 분석할 시간 없고 즉각 대응이 우선이며 좌표 검증 즉시 시작하십시오. 화상회의가 끊기고 저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좌표 검증이라는 임무가 떨어졌지만 저는 여전히 제3세력 개입 가능성을 믿고 있었고 타격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좌표를 검증할지 아니면 계속 반대 의견을 올릴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병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핵시설 좌표 데이터 불러오고 위성 영상 교차 검증 시작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화면에 이란 본토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붉은 점들이 하나씩 찍히면서 타격 목표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각 좌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목표는 나탄즈 핵시설이었으며 두 번째는 이스파한 지휘부였고 세 번째는 테헤란 북쪽 군사기지였어요. 병사가 위성 영상을 겹쳐 띄우며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좌표 정확도 확인됐고 모든 목표 시각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각 시설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고 나탄즈 핵시설 상공 영상을 보며 건물 배치와 방어 체계를 확인했으며 타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점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탄즈 핵시설 주변에 평소보다 차량 이동이 적었고 방어 레이더도 일부 꺼진 상태였으며 마치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더 확대했고 시설 내부 열 영상을 띄웠으며 예상보다 여론 반응이 낮았고 가동 중인 장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나탄즈 시설 가동 상태 확인 가능합니까? 병사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대답했어요. 최근 일주일간 전력 소비량 급감했고 평소 대비 30% 수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전력 소비 감소라는 건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핵심 장비를 이미 이동시켰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탄즈 시설 가동률 감소 확인됐고 타격 효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상급 당직 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여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헤인즈 소령 좌표 검증만 수행하고 효과 평가는 상부 판단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다른 목표들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파한 지휘부와 테헤란 군사기지도 동일한 패턴을 보였고 차량 이동이 적었으며 여론 반응이 낮았고 마치 비워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란은 이미 타격을 예상하고 있었고 핵심 시설을 비워뒀으며 우리 타격은 빈 건물만 파괴할 거였어요. 저는 즉시 긴급 보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모든 타격 목표 가동률 감소 확인됐고 사전 대피 가능성 높으며 작전 재검토 필요합니다. 장성이 화상회의로 다시 연결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좌표 검증 완료 여부만 보고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좌표가 정확하다고 보고하고 타격을 승인할지 아니면 효과 없음을 강조하며 반대할지 결정해야 했고 화면 속에서는 이미 폭격기 편대가 이륙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좌표 검증 완료됐지만 타격 효과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올리기로 했고 무전기에 대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좌표 정확도 확인 완료했으나 목표 시설 가동률 급감으로 타격 효과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성이 불쾌하게 대답했어요. 의견 확인했고 타격 작전 승인 유지하며 헤인즈 소령은 실시간 타격 결과 보고 준비하십시오. 화상회의가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의견은 또 무시됐고
타격은 진행될 거였으며 저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했어요. 30분 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됐고 나탄즈 핵시설에 순항 미사일 6발이 연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위성 영상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타격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건물 일부가 파괴됐지만 핵심 구조물은 대부분 온전했으며 예상했던 대로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나탄즈 타격 완료됐고 건물 붕괴율 40%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라니 절반도 안 됐고 핵심 시설은 여전히 작동 가능했으며 이란은 타격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 이스파한과 테헤란 타격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고 건물은 일부 파괴됐지만 지휘부는 온전했으며 작전 능력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타격 결과를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모든 목표 타격 완료됐으나 핵심 시설 온전하고 작전 능력 유지 중입니다. 장성이 화상회의로 다시 연결되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타격 실패 원인 분석하고 추가 타격 좌표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추가 타격이라니 첫 번째도 실패했는데 같은 방식을 반복하라는 거였고 이란은 또 대피할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이란 영공에서 대규모 드론 편대 발진 확인됐고 총 300대 이상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이란 본토 여러 지점에서 작은 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고 속도가 빨랐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300대라니 이건 보복이 아니라 전면 대응이었고 우리 타격이 오히려 전쟁을 촉발시킨 거였으며 통제 불능 상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에 나타난 300대의 드론 편대를 보며 즉시 방어 태세 전환을 지시하기 시작했고 키보드를 두드려 해협 내 모든 함정에 경보를 발령했으며 요격 시스템 가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병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소령님, 드론 편대 속도 분석 완료됐고 해협 도착까지 40분 예상됩니다. 저는 그 시간을 계산하며 방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우리 구축함 3척과 이지스함 1척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요격 미사일은 총 200발 정도 보유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드론 편대 경로를 분석했고 대부분이 해협 중심부를 향하고 있었으며 민간 선박과 우리 함정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의 방어 계획을 보고하기 시작했고 무전기를 들어 말했어요. 드론 300대 접근 중이고 요격 미사일 200발 보유했으며 전 편대 요격 불가능합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헤인즈 소령, 우리는 압도적 우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가치 목표 우선 요격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압도적 우위라니 우리 미사일은 제한되어 있었고 드론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으며 숫자 차이가 명백했어요. 하지만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저는 고가치 목표 우선 요격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드론 편대 중 대형 기체를 선별해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전실 뒤편에서 한국 연락장교 박진우가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령님, 드론 패턴 분석 결과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한국 연락장교는 보통 회의에만 참석하고 작전 개입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 직접 다가온 거였고 뭔가 중요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드론 편대가 고가치 목표와 저가치 목표를 섞어서 접근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요격망을 소모시키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레이더를 다시 확인했고 확대해서 보니 대형 드론 주변으로 소형 드론 여러 대가 밀집해 있었으며 요격 시 소형 드론까지 함께 타격해야 하는 구조였어요.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가 미사일로 저가 드론까지 요격하면 자원이 먼저 소진되고 결국 방어 체계가 붕괴됩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고 우리 미사일 한 발은 수백만 달러였는데 이란 드론은 몇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비용 대비 효율이 완전히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개입했고 목소리는 불쾌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보조 인력은 작전 개입 금지이며 박 대위는 즉시 빠지십시오.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령님, 선택적 요격 필요하고
전 편대 타격은 위험합니다. 저는 그의 말과 상급 당직사관 명령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박진우 분석을 따라 선택적 요격을 시도할지 아니면 명령대로 고가치 목표를 우선 요격할지 결정해야 했고, 드론 편대는 계속 접근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명령을 따르기로 했고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의견 확인했지만 상부 지시 따라야 하고 작전실 후방으로 이동 바랍니다. 박진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고, 저는 화면을 보며 고가치 목표 요격 계획을 최종 확정했으며 첫 번째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20분 후 드론 편대가 요격 범위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구축함에서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됐으며 하늘을 가로지르며 대형 드론을 향해 돌진했어요.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대형 드론 한 대가 격추됐지만 동시에 주변 소형 드론 4대도 함께 파괴되며 미사일 한 발로 5대를 제거한 셈이었습니다. 병사가 보고했어요. 소령님 첫 요격 성공했고 드론 5대 격추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효율이 예상보다 높았고 이 방식이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으며 계속 요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하기 시작했고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며 하늘에서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으며 화면 속에서 드론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고 미사일 소모량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90발을 발사했고 남은 건 110발뿐이었으며 드론은 여전히 200대 이상 남아있었어요.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미사일 재고 절반 소진됐고 드론 격추율 30%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30%라니 절반도 안 됐고 미사일은 이미 반 이상 써버렸으며 이 속도라면 방어체계가 먼저 고갈될 거였어요. 저는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미사일 소모 과다 발생했고 추가 보급 없이는 방어 불가능합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헤인즈 소령 압도적 화력 유지 중이고 계속 요격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압도적 화력이라니 우리는 지금 자원을 소진하고 있었고 드론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화면에서 이상한 패턴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일부가 우리 함정을 향해 돌진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며 회피하기 시작했고 마치 공격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그 움직임을 분석했고 드론들이 우리 요격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가 미사일 발사 직전 후퇴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소모시키려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진우 말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란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방어 자원을 소진시키려 했고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있었으며 미사일을 무차별 투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미사일 발사 중단을 명령했고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요격 일시 정지하고 드론 패턴 재분석 시작하십시오. 병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소령님 상부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승인 기다릴 상황 아니고 즉시 중단합니다. 미사일 발사가 멈추고 드론 편대는 계속 접근했지만 공격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선회하기 시작했으며 제 판단이 맞았다는 증거였어요. 상급 당직사관이 즉시 무전으로 개입했고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헤인즈 소령 무단 작전 중단 확인됐고 즉시 요격 재개하십시오. 저는 무전기를 들고 반박했습니다. 드론이 선제 발포 유도 중이고 요격 재개 시 자원 고갈 확실합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불쾌하게 말했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기록되고 즉시 요격 재개 명령입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요격을 재개할지 아니면 계속 중단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했고 드론들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요격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 방어 태세만 유지하기로 했으며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요격 중단 유지하고 드론 접근 시에만 선택적 대응 준비하십시오. 그 결과 미사일 소모가 멈췄고 드론들도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으며 전장은 이상한 균형 상태로 들어갔고 저는 전투 로그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드론 공격이 해협 통제 목적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을 유도하는 설계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고 저는 즉시 방어 전략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으며
해협 통제권은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론 편대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해협 상공을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방어자원 소진으로 더 이상 적극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작전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 한 명이 급히 소리치며 화면을 가리켰고, 저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대통령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즉각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작전에 동참해야 하며 협력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니, 이건 단순 요청이 아니라 노골적인 압박이었고 공개적으로 동맹국을 위협한 거였으며 작전실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상급 당직 사관조차 무전기를 들고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측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박진우를 찾았고, 그는 작전실 뒤편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본국과 통신 중이었으며 헤드셋을 쓰고 한국어로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 본국 반응 확인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헤드셋을 벗으며 저를 보았고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긴급회의 소집됐고 공식 입장 발표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긴급회의라니 한국 측도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었고 동맹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었으며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그때 작전실 스크린에 워싱턴 국방부 긴급 브리핑이 중계되기 시작했고 국방장관이 단상에 서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즉각 강제 개방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며 화면을 응시했고 강제 개방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전면전 준비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동맹국 참여 없이 단독 실행 시 피해가 급증할 거라는 경고가 이미 내부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병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한국 측 공식 입장 발표 시작됐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전환했고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서 준비된 발언문을 읽기 시작했으며 내용은 예상보다 단호했어요.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나 전투 병력 파병은 현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독자적인 비전투 방식의 기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투 파병 거부라니 이건 사실상 미국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한 거였고 동맹 관계에서 전례 없는 이탈이었으며 작전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상급 당직 사관이 무전으로 급히 지시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한국 측 입장을 전략 이탈로 분류하고 즉시 상부 보고 작성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략 이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한국이 완전히 협력을 거부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제안한 건지 불명확했으며 저는 박진우를 다시 찾았어요.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한국 국방부 내부 문서로 보이는 자료가 떠 있었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 비전투 기여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박진우가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해협 내 민간 항로 복구 작전이고 전투 개입 없이 해상 교통 정상화가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간 항로 복구라니 이란 드론이 해협을 장악한 상황에서 전투 없이 항로를 연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현실성이 없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투 없이 어떻게 이란 드론을 통과합니까? 박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통과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 제거라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이란은 이미 해협을 봉쇄했으며 명분과 상관없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고 즉시 상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측 제안을 비효율적 대안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전실 내부에서는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군 함대만으로 해협 강제 개방 작전을 실행할 경우 예상 피해 규모를 재계산한 결과가 나왔고 함정 손실 가능성이 30%를 넘었으며 인명피해는 수백 명 단위로 예상됐어요. 병사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제게 건넸고
저는 내용을 확인하며 좌절했습니다. 동맹국 지원 없이는 작전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실패 시 해협은 완전히 이란 통제 하에 들어갈 거였으며 전 세계 유가는 폭등할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박진우를 다시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본국과 교신 중이었고 화면에는 해협 지도와 항로 데이터가 떠 있었으며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위 한국 측 계획 구체적으로 공유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저를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비공식 검토 단계이고 공유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공유 제한이라니 우리는 동맹인데 정보를 숨기고 있었고 독자적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진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령님, 주한미군 철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니 그건 대통령이 압박용으로 던진 카드일 뿐이었고 실제로 실행될 리 없었으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분석 자료인데 주한미군 철수 시 아시아 전역 미군 전력 공백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주한미군 철수 시 중국 영향력 확대 범위와 일본 방위 부담, 급증 시나리오가 상세히 분석되어 있었고 결론은 명확했어요. 주한미군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필수적이었고 철수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손실이었으며 대통령 위협은 사실상 빈 카드였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철수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하셔도 된다니 이건 도발이었고 동맹 관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으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위 그 발언은 부적절하고 동맹 관계 훼손입니다. 박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적절한 게 아니라 사실이고 자료는 공개 분석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진우 계획은 비현실적이었고 그의 태도는 오만했으며 저는 그를 상부에 보고하기로 결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군 작전도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동맹국 지원 없이는 성공 가능성이 낮았고 해협은 계속 봉쇄되고 있었으며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박진우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군 단독 작전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그의 제안을 비공식적으로라도 검토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며 저는 결국 그의 노트북 화면을 다시 보기로 했고 해협 지도와 항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노트북 화면에 떠 있는 해협 지도를 보며 그가 표시해둔 민간 항로 복구 계획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파란 선으로 그려진 항로는 기존 미군 작전 경로와 완전히 달랐으며 이란 드론 밀집 구역을 우회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항로를 보며 박진우에게 물었어요. 대위 이 항로로 실제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확대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고 이미 시뮬레이션 완료했으며 충돌 확률 10% 미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라니 현재 미군 작전 충돌 확률은 50%를 넘고 있었고 박진우 계획이 더 안전해 보였지만 동시에 현실성이 의심스러웠어요. 저는 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전투 개입 없이 어떻게 이란 반응을 통제합니까? 박진우가 자료를 하나 더 띄우며 말했어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 명분을 주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을 또 들으며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을 주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고 이란은 이미 공격 중이었으며 명분과 상관없이 드론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화면에 이란 공격 패턴 분석 자료를 띄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전투 함정에는 집중 공격하지만 민간 선박 단독항해 시에는 일정 거리 유지하고 있고 이건 국제 여론을 의식한 선택입니다. 저는 그 분석을 보며 데이터를 확인했고 실제로 이란 드론은 우리 구축함 주변에서는 밀집 공격했지만 민간 유조선 단독 통과 시도 때는 위협만 하고 직접 타격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었어요. 박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군 함정이 민간 선박 호위 시 이란은 전투 개입으로 판단하고 공격하지만 민간 선박만 항해하면 공격 명분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일리가 있었고 이란은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려 했으며
민간 선박 직접 공격은 그들에게도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미군 함정 없이 민간 선박만 보낸다는 건 보호장치를 제거하는 거였고, 이란이 태도를 바꾸면 선박은 즉시 납포될 수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위 논리는 이해했지만 위험도가 너무 높고 실패 시 책임 문제 발생합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현재 미군 작전도 실패 중이고 해협은 이미 봉쇄됐으며 대안 없으면 상황만 악화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고, 우리 작전은 이미 교착 상태였으며 동맹국 지원도 없었고 단독 강제 개방은 피해가 클 거였어요. 저는 결국 박진우 계획을 상부에 비공식 제안으로 올리기로 결정했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비효율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무전으로 연락했고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헤인즈 소령 한국 측 제안은 전투력 부재로 실효성 없으며 채택 불가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예상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대안도 없었고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며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이란이 중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했고 해협 외곽 해상 목표물 타격 중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이란 본토에서 미사일 6발이 발사돼 해협 남쪽 공해상으로 날아가고 있었으며 목표는 대기 중이던 유조선 집결지였어요.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유조선 한 척이 직격탄을 맞아 화염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전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 선박 피격됐고 전황 확대 중입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목소리는 긴박했어요. 헤인즈 소령 보복 타격 준비하고 추가 명령 대기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좌절했습니다. 보복 타격이라니 우리가 타격하면 이란은 더 강하게 반격할 거였고 전면전으로 치닫을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병사가 또 다른 보고를 올렸습니다. 소령님, 중국 외교부 긴급 성명 발표했고 호르무즈 해협 중재 의사 표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을 확인했고 그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며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미국 단독 군사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어요. 국제 여론이 급격히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었고 동맹국들도 침묵하고 있었으며 우리는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며 박진우 계획이 완전히 비현실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최소한 국제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를 다시 찾았고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본국과 교신 중이었으며 저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위 한국 측 계획을 제한적으로 시뮬레이션 적용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저를 보며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가능하지만 상부 승인 필요하고 미군 협조 없이는 실행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상부 승인은 불가능했고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야 했으며 책임을 져야 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기로 했고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해협 일부 구역에서 민간 선박 호위 시뮬레이션 실행하고 결과 보고 바랍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화면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가상 민간 선박이 미군 함정 없이 해협 일부 구역을 통과하는 시나리오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10분 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박진우가 보고했습니다. 충돌 확률 9%이고 예상 통과 시간 40분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보며 놀랐습니다. 9%라니 현재 미군 작전보다 훨씬 낮았고 통과 시간도 빨랐으며 이론적으로는 실현 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즉시 상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지만 예상대로 거부됐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비승인 시뮬레이션이고 실전 적용 불가하며 보고 무효 처리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포기할지 아니면 독단적으로 실전 적용을 시도할지 결정해야 했고 해협에서는 또 다른 민간 선박이 이란 드론에 포위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레이더 화면에서 이란 공격이 잠시 멈추는 패턴이 포착됐습니다. 드론 편대가
갑자기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을 중단했고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건 명분 없는 충돌을 회피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그 패턴을 보며 박진우 분석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고 명분 회피 전략이 유효하다는 증거였으며 저는 상부 명령을 일부 무시하고 한국 측 작전을 실전 적용하기로 최종 결단했고 그 선택이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 첫 움직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계획을 실전 적용하기로 결단한 직후 새벽 교대 직전 시각이었고 작전실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으며 레이더 화면에는 이란 드론 편대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해협 상공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협 서쪽 일부 구역에서 한국 측 시뮬레이션 실제 적용하고 민간 선박 단독 통과 시도합니다. 병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소령님, 상부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저는 그를 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책임지고 실행하며 해당 구역 미군 함정 후방 이동 지시합니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한국 측 항로 데이터 즉시 공유하고 실시간 협조 바랍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고 화면에 해협 서쪽 구역 상세 항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이란 드론 밀집 지역을 정확히 우회하고 있었어요. 저는 해당 구역에 대기 중이던 노르웨이 유조선 한 척을 선택했고 선장에게 직접 무전을 연결했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유조선 선장님, 새로운 항로 전송하겠고 미군 함정 호위 없이 단독 항해 시도 바랍니다. 선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호위 없이 통과하라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위 없다는 표현이 선장에게 불안을 줄 수 있었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호위 없이 진행하지만 안전 항로 검증 완료됐고 충돌 확률 최소화됐습니다. 선장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이해했고 항로 수신 대기합니다. 무전이 끊기고 저는 박진우가 전송한 항로 데이터를 노르웨이 유조선으로 보냈으며 선박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미군 함정에서 멀어지며 단독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급히 개입했고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어요. 헤인즈 소령 승인되지 않은 작전이고 즉시 중단 명령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험 운용 중이고 결과 확인 후 보고하겠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불쾌하게 말했어요. 명령 위반이고 즉시 선박 회항 지시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선박을 되돌릴지 아니면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고 노르웨이 유조선은 이미 새로운 항로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무전기를 내려놓았으며 화면을 보며 유조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 유조선이 해협 서쪽 구역으로 천천히 진입하기 시작했고 미군 함정은 10km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란 드론 편대가 유조선을 발견하고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긴장했습니다. 드론 6대가 유조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거리가 5km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충돌 직전처럼 보였어요.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드론 접근 중이고 현재 거리 4km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박진우 계획이 틀렸다면 유조선은 지금 당장 공격받을 거였고 제 책임이었으며 선장과 선원들 생명이 위험에 처할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존 교전 규칙대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고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위, 이 상황에서도 명분 회피 유효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유효하고 드론은 일정 거리 유지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고 화면을 응시하며 드론 움직임을 지켜봤으며 거리가 3km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론 편대가 유조선 3km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선회하기 시작했으며 공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병사가 놀라며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드론이 거리 유지하고 있고 공격 징후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 분석이 맞았고 이란은 민간 선박 단독 항해에는 공격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국제 여론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노르웨이 유조선은
계속 항해를 이어갔고 드론 편대는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기만 했으며 직접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노르웨이 유조선이 해협 서쪽 구역을 완전히 통과했고 안전해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드론 편대도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유조선을 통과시켰고 이란 드론은 공격하지 않았으며 한국 측 계획이 실제로 작동했어요.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노르웨이 유조선 안전 통과 확인됐고 충돌 제로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박진우를 봤고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담담했어요. 저는 즉시 상부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 측 항로 적용 결과 민간 선박 무충돌 통과 성공했고 이란 드론 공격 없었습니다.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불쾌했어요. 헤인즈 소령 일회성 성공일 뿐이고 작전 확대 불가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성공했으면 다시 성공할 수 있었고 이 방식을 확대하면 해협을 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이란 드론 일부가 다시 움직이고 있고 해협 중앙 구역으로 집결 중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드론 편대 일부가 방향을 틀며 해협 중심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숫자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병사가 화면을 분석하며 보고했습니다. 총 50대이고 미군 함정 집결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에는 공격하지 않지만 미군 함정에는 여전히 압박을 유지하고 있었고 우리가 전투 태세를 유지하는 한 드론 공격도 계속될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미군 함정 후방 이동 시 드론 반응 예측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후방 이동 시 드론도 거리 유지할 가능성 높고 직접 공격 명분 사라집니다. 저는 그 분석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군 함정을 후방으로 빼고 한국 측 방식을 전면 적용할지 아니면 기존 전투 태세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했고 상부는 분명 반대할 거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미군 함정 후방 이동을 지시하기로 했고 병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협 중앙구역 미군 함정 전부 후방 10km 이동 명령하고 전투 태세 해제합니다. 병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소령님, 상부 승인 없이 함정 이동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긴급 회피 기동이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을 송신하기 시작했고 해협 중앙구역 미군 함정 3척이 천천히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전투 레이더도 대기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이란 드론 편대가 미군 함정 이동을 감지했고 잠시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다가 천천히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기 시작했으며 직접 공격하지 않고 감시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박진우 예측이 또 맞았고 미군 함정이 후퇴하자 드론도 공격 명분을 잃었으며 전장은 처음으로 멈추는 듯한 이상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했으며 한국 측 작전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군 함정 후방 이동이 성공한 직후 박진우와 함께 작전 확대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해협 서쪽 구역뿐만 아니라 중앙 구역까지 한국 측 항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는 새로운 파란 선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지도를 확대하며 말했어요. 중앙 구역은 드론 밀도가 높고 항로 설정이 복잡하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그 항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복잡했지만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며 이란 드론 주요 거점을 우회하면서도 최단 경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중앙구역 대기 중인 민간 선박 목록 확인하고 통과 시도 가능한 선박 선별하십시오. 병사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화면에 선박 목록을 띄웠고 총 6척이 중앙구역에서 대기 중이었으며 그중 3척은 유조선이었고 나머지는 화물선이었어요. 저는 유조선 한 척을 선택했고 선장에게 무전을 연결했으며 새로운 항로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급 당직사관이 무전으로 급히 개입했고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강경했어요. 헤인즈 소령 작전 확대 즉시 중단하고 함정 원위치 복귀 명령입니다. 저는 무전기를 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쪽 구역 성공 확인됐고
중앙구역 확대 시도 중입니다. 상급 당직 사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령 위반 누적 확인됐고 즉시 작전 중단하지 않으면 지휘권 박탈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권 박탈이라니 저를 작전실에서 제거하겠다는 뜻이었고 다른 장교가 투입될 거였으며 한국 측 작전은 즉시 중단될 거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작전을 멈추고 지휘권을 유지할지 아니면 계속 밀어붙이고 모든 책임을 감수할지 결정해야 했고 중앙구역 유조선은 이미 새로운 항로로 진입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무전기를 내려놓았으며 박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위 중앙구역 항로 최종 확정하고 즉시 전송 바랍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유조선이 천천히 항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미군 함정은 후방에서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어요. 소령님, 이란 드론 대규모 편대가 중앙구역으로 집결 중이고 총 80대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북쪽에서 드론들이 쏟아져 나와 중앙구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았고 우리 유조선을 직접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했습니다. 80대라니 이건 서쪽 구역보다 훨씬 강한 압박이었고 유조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며 박진우 계획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박진우가 화면을 분석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드론 숫자는 많지만 패턴은 동일하고 명분 없으면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기로 했지만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드론 편대가 유조선을 향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거리가 10km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충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드론 접근 속도 빠르고 현재 거리 8km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기존 교전 규칙대로라면 지금 당장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했고 드론을 격추시켜야 했지만 그러면 이란의 공격 명분을 주는 거였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위 요격 없이 버틸 수 있습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가능하고 끝까지 사격 금지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함정 사격 금지 명령하고 드론 접근에도 요격하지 마십시오.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령님, 드론이 유조선 직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직격당하면 유조선은 침몰할 거였고 선원들은 죽을 거였으며 제 책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박진우 분석을 믿기로 했고 끝까지 사격을 금지하기로 결단했으며 병사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사격 금지 유지하고 관찰만 계속하십시오. 드론 편대가 유조선까지 거리 5km 지점까지 접근했고 속도를 유지하며 계속 돌진하고 있었으며 화면 속에서 유조선이 작아 보였고 드론 편대는 거대한 구름처럼 보였어요.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현재 거리 4km이고 충돌 예상 시간 3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3분이라니 시간이 없었고 드론은 계속 접근하고 있었으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드론 편대가 유조선 3km 지점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서쪽 구역에서와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일정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으며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놀라며 보고했어요. 소령님, 드론이 거리 유지하고 있고 공격 징후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가 또 맞았고 80대의 드론도 명분 없이는 공격하지 않았으며 유조선은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40분 후 유조선이 중앙구역을 완전히 통과했고 안전해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드론 편대도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선박도 무충돌 통과에 성공했고 한국 측 방식이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며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이었어요.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중앙구역 유조선 안전 통과 확인됐고 충돌 제로입니다. 저는 즉시 상부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중앙구역 작전 성공했고 민간 선박 2척 연속 무충돌 통과 확인됐습니다. 상급 당직 사관이 무전으로 대답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불쾌했지만 이전보다는 약간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헤인즈 소령 일시적 성공 확인했으나 작전 전면 확대는 여전히 불가하며
워싱턴 최종 결정 대기 중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워싱턴 결정이라니 고위층이 개입하고 있었고 제 명령 위반이 보고됐으며 징계나 해임이 결정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워싱턴이 결과를 보고 있었고 2번 성공했으며 이 방식이 작동한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추가 선박 통과 시도 가능합니까?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가능하지만 워싱턴 결정 전까지 대기가 안전합니다. 저는 그 조언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대기하는 게 안전했지만 동시에 시간을 놓칠 수 있었고 워싱턴이 거부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대기하지 않기로 했고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으며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선박 전부 새로운 항로 전송하고 연속 통과 시도 준비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4척의 선박이 동시에 새로운 항로를 수신하기 시작했으며 해협 전역에서 민간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어요. 소령님,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고 국방부 작전실이 나타났으며 장성 여러 명이 테이블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장성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명령 위반 누적 확인됐고 즉시 작전 중단 및 지휘권 이양 명령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권 이양이라니 저를 즉시 교체하겠다는 뜻이었고 한국 측 작전은 중단될 거였으며 해협은 다시 봉쇄될 거였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명령을 따라 물러날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지 결정해야 했고 4척의 선박은 이미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화상회의 화면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현재 민간 선박 4척 통과 진행 중이고 작전 중단 시 선박 안전 보장 불가합니다. 저는 화상회의 화면 속 장성들을 보며 4척의 선박이 이미 항로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작전 중단 시 선박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시간을 벌려 했지만 장성 중 한 명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선박 안전은 원위치 복귀로 해결 가능하고 즉시 회항 명령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회항 명령이라니 선박들을 되돌리라는 거였고 한국 측 작전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었으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대통령 긴급 성명 발표 시작됐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전환했고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타났으며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발언을 시작했고 표정은 단호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은 해협 강제 개방을 위한 대규모 공습을 즉시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대규모 공습이라니 이건 전면전 개시를 의미했고 한국 측 비전투 방식은 완전히 무시된 거였으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장성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대통령 결정 확인했고 공습 준비 단계 진입하며 민간 선박 전부 즉시 대피시키십시오. 저는 그 명령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공습이 시작되면 이란은 전면 반격할 거였고 해협은 완전한 전쟁터가 될 거였으며 민간 선박들은 위험에 처할 거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들고 반박했습니다. 장군님, 현재 민간 선박 무충돌 통과 중이고 공습 시 성공 사례 무효화됩니다. 장성이 불쾌하게 대답했어요. 소령 성공 사례는 일시적이고 전략적 가치 없으며 공습만이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전략적 가치 없다니 우리는 2척을 무사히 통과시켰고 한국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으며 공습 없이도 해협을 열 수 있었어요. 그때 병사가 또 다른 보고를 올렸습니다. 소령님,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 발사했고 한반도 긴장 급상승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속보를 확인했고 북한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졌으며 한국 합참이 긴급대응 태세에 돌입했다는 내용이 나왔고 동시에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검토가 시작됐다는 보도도 흘러나왔어요. 작전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 한반도 긴장까지 겹쳤고 미군 전력이 분산될 위기였으며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장성이 화상회의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주한미군 일부 재배치 가능성 열려있고 호르무즈 작전 집중 위에
한반도 전력 조정 검토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라니 대통령이 압박용으로 던진 카드가 실제로 검토되고 있었고 한국과의 동맹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를 봤고 그는 노트북 앞에서 본국과 급히 교신 중이었으며 표정은 평소보다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보 분석 담당 병사가 급히 손을 들며 소리쳤어요. 소령님, 중국 외교부 긴급 발표 확인됐고 이란과 비공식 채널 조율 중이라는 정보 입수됐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콘솔로 다가갔고 화면에는 중국 외교부 내부 문서로 추정되는 자료가 떠 있었으며 이란과 중국이 충돌 확전 방지 조건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병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조건은 미군 공습 중단과 민간 항로 제한적 개방이고 양측이 합의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중재하고 있었고 이란도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으며 민간 항로 개방이라는 타협점이 이미 논의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 공습이 시작되면 이 균형이 무너질 거였고 중국 중재는 실패할 거였으며 전면전으로 치달을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장성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군님, 중국 -1란 비공식 채널 확인됐고 공습 시 중재 붕괴 및 전면전 위험 있습니다. 장성이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정보 확인했으나 대통령 결정 번복 불가하고 공습 준비 계속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정보를 확인했는데도 공습을 강행한다니 워싱턴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되돌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네 척의 선박이 계속 항해하는 모습을 확인했고 이란 드론들은 여전히 거리를 유지하며 공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국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따라 선박을 회항시키고 공습을 기다릴지 아니면 상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 작전을 해협 전 구역으로 확대할지 결정해야 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상부 명령을 무시하기로 했고 한국 작전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해협을 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병사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협 전 구역 민간 선박에 새로운 항로 전송하고 동시 다발 통과 시도 개시합니다. 병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령님, 상부 명령 정면 위반입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고 모든 책임 제가 지며 즉시 실행하십시오.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해협 전역 대기 중인 민간 선박 12척에 한국 측 항로가 전송되기 시작했으며 선박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대위 전 구역 항로 지원 바라고 실시간 협조 부탁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고 한국 본국과 직접 통신을 연결하기 시작했으며 화면에 해협 전체 지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통신망을 열어 모든 민간 선박에 메시지를 송출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항로를 따라 항해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미군 함정 호위 없이 진행하라고 명확히 밝혔어요. 선박들이 응답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불안해했지만 대부분은 지시를 따르기로 했으며 12척의 선박이 동시에 해협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장성이 저를 보며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헤인즈 소령 즉시 작전 중단하고 선박 회항 명령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미 12척 진입했고 회항 시 혼란 발생하며 공습 전 해협 개방 시도합니다. 장성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명령 불복 중이고 즉시 체포 명령 발동합니다. 화상회의가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4척이 아닌 12척의 선박이 동시에 해협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란 드론들이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며 대응을 망설이고 있었으며 전장은 결정적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12척의 민간 선박이 동시에 해협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레이더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이란 드론 편대들이 각 선박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직접 공격하지 않고 있었으며 한국 방식이 대규모로 적용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소령님, 선박 12척 전부 항로 진입 확인됐고 이란 드론 150대 감시 중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불안했습니다. 150대라니 이전보다 훨씬 많았고
이란이 대규모 대응 태세로 전환했다는 증거였으며 한 척이라도 공격받으면 전체 작전이 붕괴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작전실 뒤편에서 헌병 2명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뒤를 돌아봤으며 그들은 제게 다가오고 있었고 체포 명령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헌병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명령 불복종 혐의로 체포하며 즉시 동행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헌병을 따라 작전실을 떠날지 아니면 저항하며 작전을 끝까지 지휘할지 결정해야 했고 12척의 선박은 여전히 해협을 통과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헌병을 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해했지만 현재 작전 진행 중이고 선박 안전 확인 후 동행하겠습니다. 헌병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즉시 동행 명령이고 작전은 교대 인력이 인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봤고 작전실 입구에 새로운 장교가 들어오고 있었으며 그는 제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장교가 인수하면 즉시 선박 회항 명령을 내릴 거였고 한국 작전은 중단될 거였으며 12척의 선박은 혼란에 빠질 거였어요. 저는 결단했습니다. 헌병을 따라가지 않기로 했고 작전을 끝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며 병사들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모든 작전 기록 공개 로그로 전환하고 누구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병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소령님 공개 로그 전환 시 상부도 작전 중단 못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목적이고 즉시 실행하십시오. 병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작전실 모든 시스템이 공개 로그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모든 명령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도 이 작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상부가 명령을 내려도 시스템이 거부할 거였고 공개 기록으로 남을 거였으며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거였어요. 헌병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화면을 보며 움직이지 않았고 12척의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으며 각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병사가 보고했어요. 소령님 선박 5척 해협 중앙 통과 중이고 나머지 7척 진입 단계입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5척이 이미 중앙을 통과하고 있었고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였으며 이란 드론은 여전히 공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이란 고속정 여러 척이 해협 중앙으로 진입했고 선박 항로와 교차 중입니다. 저는 즉시 레이더를 확인했고 북쪽에서 고속정 8척이 빠르게 남하하고 있었으며 민간 선박 항로를 직접 가로막는 경로였고 물리적 충돌 위기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하며 고속정 속도를 계산했고 이 속도라면 10분 안에 선박과 조우할 거였으며 충돌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받고 그는 화면을 분석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 함대가 개입 준비 중이고 3분 후 현장 도착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 함대라니 그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고 이란 고속정을 막으려 하고 있었으며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있었어요. 저는 레이더에서 한국 함정 신호를 확인했고 세 척이 고속으로 해협 중앙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란 고속정과 민간 선박 사이를 가로막는 위치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병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소령님, 한국 함정 고속 기동 중이고 이란 고속정과 조우 예상 시간 2분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2분이라니 시간이 없었고 한국 함정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민간 선박은 이란 고속정에 포위될 거였으며 납포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2분 후 한국 함정 3척이 민간 선박 전방에 도착했고 이란 고속정과 선박 사이를 물리적으로 가로막기 시작했으며 함수를 고속정 방향으로 돌리며 차단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위성 영상으로 확인했고 한국 함정이 선박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이란 고속정 진로를 막고 있었으며 충돌 직전까지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란 고속정들이 한국 함정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고 방향을 틀며 우회하려 했지만 한국 함정도 동일하게 움직이며 계속 차단했으며 물리적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소령님, 양측 거리 100m이고 충돌 위험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100m라니 너무 가까웠고 한쪽이라도 실수하면 충돌할 거였으며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어요. 기존 교전 규칙대로라면
우리가 즉시 개입해서 이란 고속정을 격침시켜야 했지만 저는 끝까지 사격 금지를 유지했고 한국 함정을 믿기로 했습니다. 몇 초가 흐르고 긴장 속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으며 이란 고속정과 한국 함정이 서로를 응시하며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란 고속정 한 척이 먼저 방향을 틀기 시작했고 북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나머지 고속정들도 연쇄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소령님, 이란 고속정 전부 후퇴 확인됐고 충돌 회피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물리적으로 막아냈고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이란을 후퇴시켰으며 민간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첫 번째 대형 유조선이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고 안전해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레이더 화면에서 선박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첫 유조선 해협 통과 완료됐고 추가 선박 연속 통과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고 12척 중 첫 번째가 통과했으며 나머지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병사 한 명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전 세계 유가 실시간 지표 급변했고 급등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시장 데이터를 확인했고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05달러로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해협 통과 소식이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었어요. 헌병이 다시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선박도 연속으로 통과하기 시작했으며 해협이 실질적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대위 성공하고 있습니다. 박진우가 화면을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절반이고 나머지 선박도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레이더를 계속 확인했고 나머지 선박들도 안전하게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이란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있었고 전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으며 저는 헌병에게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헌병과 함께 작전실을 떠나 복도로 나왔지만 헌병 한 명이 무전기로 급히 통신을 받더니 저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상부에서 체포 명령 일시 보류 지시 내려왔고 작전실 복귀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체포 보류라니 뭔가 상황이 바뀌고 있었고 워싱턴에서 결정이 번복되고 있었으며 저는 즉시 작전실로 돌아갔어요. 작전실로 들어서자 병사들이 저를 보며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12척 중 8척이 이미 해협을 통과했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나머지 4척도 안전하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병사가 급히 보고했어요. 소령님,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재개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고 국방부 작전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장성들 표정이 이전과 달랐으며 분노보다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장성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현재 해협 통과 선박수 보고 바랍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8척 통과 완료했고 나머지 4척 통과 진행 중이며 모두 무충돌 상태입니다. 장성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이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레이더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드론 편대 거리 유지 중이고 고속정 후퇴 완료했으며 추가 공격 징후 없습니다. 장성이 다른 장성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대통령 공습 명령 재검토 상태로 전환됐고 해협 통과 데이터 추가 확인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공습 재검토라니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하고 있었고 12척의 성공 사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한국 방식이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각 선박의 통과 시각과 이란 반응 기록을 상세히 보고했으며 모든 선박이 충돌 없이 통과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장성이 데이터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헤인즈 소령 작전 유지하고 남은 선박 통과 완료까지 지휘 계속하십시오. 화상회의가 끊기고 저는 화면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유지 명령이라니 체포에서 지휘 계속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고 상부가 한국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레이더 담당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남은 선박 4척 전부 해협 중앙 통과 중이고 20분 내 전 선박 통과 완료 예상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안도했습니다. 20분이라니 곧 끝날 거였고 12척 모두 안전하게 통과할 거였으며
해협이 실질적으로 개방될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보 분석 담당 병사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소령님, 워싱턴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 발표 시작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고 백악관 브리핑룸이 나타났으며 대통령이 단상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이전과 달랐고 단호함보다는 신중함이 느껴졌어요.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민간 선박 통과가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적 해결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외교적 해결 우선이라니 공습 계획이 사실상 철회되고 있었고 한국 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었으며 전면전이 회피되고 있었어요. 병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건 사실상 작전 승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명령 위반 기록도 지워지지 않았으며 징계 가능성은 여전했어요. 그때 병사가 또 다른 보고를 올렸습니다. 소령님, 주한미군 철수 발언 공식 문서에서 삭제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고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한미군 관련 발언이 조용히 제거되고 있었으며 대통령이 압박 카드를 회수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동맹 균열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이었고 박진우 분석이 완전히 맞았다는 증거였으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고 그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본국과 교신 중이었으며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때 정보 분석 담당 병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국제 언론 반응 급변했고 미국 외교적 고립 해소되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 화면들을 확인했고 CNN과 BBC와 알자지라 모두 해협 부분 개방 소식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으며 미국 단독 공습 비판 논조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발표했고 호르무즈 해협 민간 항로 재개를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중재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었고 미국은 전쟁 직전에서 외교적 해결로 방향을 틀었으며 한국 방식이 그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20분 후 마지막 선박이 해협을 완전히 통과했고 레이더 화면에서 12척 모두 녹색 신호로 바뀌었으며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전 선박 해협 통과 완료됐고 충돌제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해냈고 12척 모두 무사히 통과했으며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해협을 열었어요. 작전실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병사들이 서로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상회의 신호가 다시 울렸고 저는 화면을 켰으며 국방부 작전실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장성 대신 민간인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고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작전 성공 확인했고 명령 위반 건은 특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특별 검토라니 징계될 수도 있었고 면책될 수도 있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과를 확인하셨고 작전 기록 공개건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공개 로그 전환은 작전 연속성 보장 위에 필요했고 누구도 중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해했고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끊기고 저는 화면을 보며 모든 기록을 공개 로그로 전환한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했고 책임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작전은 성공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대위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박진우가 저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령님이 믿어주셨고 실행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창문 밖을 보며 해협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으며 전쟁이 회피됐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남은 책임에 대한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며칠 뒤 같은 작전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레이더 화면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들이 연속으로 표시되고 있었으며 이란 드론들은 여전히 상공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일상적인 톤으로 보고했어요. 소령님, 오늘 해협 통과 선박 23척이고 모두 무충돌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확인했고 23척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해협은 정상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작전실 뒤편에서 박진우가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령님, 본국에서 최종 보고서 전달 요청 들어왔습니다. 저는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박진우가 노트북을 열어 파일 하나를 화면에 띄웠으며 제목은 호르무즈 해협 비전투 개입 작전 전체 설계였어요. 저는 문서를 열어 읽기 시작했고 첫 페이지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서에는 작전 개시 전부터 한국 측이 이란 드론 공격 패턴을 분석했다는 기록이 있었고 명분 회피 전략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으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한 모든 선택이 사실은 예상된 경로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박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위, 이 작전이 처음부터 설계된 겁니까? 박진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이란 공격 패턴 분석부터 미군 대응 예측까지 포함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미군 대응 예측이라니 제가 상부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것까지 계산했다는 뜻이었고 박진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고 각 단계마다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군 방어자원 소진 유도였고 이란 드론이 고가 미사일을 소모시키도록 설계됐으며 실제로 우리는 90발을 썼어요. 두 번째 단계는 한국 측 대안 제시였고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논리적 근거가 있는 계획을 준비했으며 저는 처음에 무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한적 성공 사례 축적이었고 서쪽 구역과 중앙 구역에서 연속 성공하며 검증을 쌓았으며 상부가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전면 확대였고 12척 동시 통과로 규모를 키웠으며 국제 여론을 움직였고 대통령 결정을 번복시켰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 읽고 박진우를 봤고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으며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대위, 제가 상부 명령을 어길 거라는 것도 예상했습니까? 박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예상했지만 확신하지 못했고 소령님 판단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박진우는 저를 믿었다고 했지만 동시에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설계 안에서 움직였으며 독단적 결정이라고 생각한 모든 선택이 사실은 유도된 경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작전실 입구에서 헌병 2명이 다시 들어왔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체포 명령이 다시 내려온 건지 궁금했고 박진우를 보니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헌병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워싱턴 국방부 출석 명령 전달하며 즉시 동행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출석 명령이라니 징계 신문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고 박진우를 보며 말했어요. 대위, 작전실 인계 부탁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헌병을 따라 작전실을 나갔으며 복도를 걸으며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틀 후 저는 워싱턴 국방부 청문회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장성 5명과 민간 조사관 2명이 테이블에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성 중 한 명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명령 위반건에 대해 해명 바랍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현장 상황 판단으로 한국 측 작전 적용했고 결과적으로 해협 개방 성공했습니다. 장성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명령 위반은 명백하고 징계 사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각오했습니다. 징계를 받을 거였고 계급 강등이나 보직 해임이 있을 수 있었으며 저는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간 조사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작전 기록 공개 로그 전환건도 설명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공개 로그 전환이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이었고 상부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행동이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전 연속성 보장 위에 필요했고 누구도 중단 못하게 만들었으며 모든 책임 제가 집니다. 민간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해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긴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 검토라니 최고 위층까지 보고됐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거였으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장성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소령 명령 위반건은 특별 면책 처리되고 작전 기록은
공식 문서로 채택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 면책이라니 징계 없이 끝난다는 뜻이었고 오히려 공식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였으며 상부가 제 선택을 인정한 거였어요. 장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 시 독단 행동 금지되고 반드시 승인 절차 준수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경고를 받아들였으며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고 박진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령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면책됐고 작전 공식 채택됐습니다. 박진우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대위 왜 끝까지 밀어붙였습니까? 박진우가 잠시 생각하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전투 없이 해협을 여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미군이 실패할 거라는 것도 예상했으며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를 통해 실행했어요. 저는 박진우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대위 덕분에 배웠습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소령님이 믿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와 헤어지며 복도를 걸었고 창밖으로 워싱턴 거리가 보였으며 전쟁은 회피됐고 해협은 열렸고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으며 저는 그 과정에서 모든 확신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경험을 했고 앞으로 남은 질문들을 안고 걸어갔습니다.